네, 안녕하세요. 2부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 진행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곽준희 박사님이 자금 조달 여건과 거시 건전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주욱 실장님께서 2023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크레딧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광열 부장님께서 크레딧 시장 잔존하는 위험 요인과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고금리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환율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경제 여건은, 경제 성장률은 올해 1% 중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겠죠. 금리는 높아져 있고 부채는 많아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 활동을 통한 기업으로의 현금 유입 가능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업들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의 자세한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Q&A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각의 발표자들에게 개별적인 질문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또 세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들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발표해 주신 이제 첫 번째 곽준희 박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점검들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세 분의 발표를 공통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특히 이렇게 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시기, 위험성들이 크레딧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위험성이 금융권으로 최종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금융권, 은행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그런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2금융권으로 그러한 위험성들, 특히 부동산 PF와 관련된 그런 위험성들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점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금융권의 중소형 금융회사가 일부 부실화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은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2금융권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부실화가 되었을 때, 만약에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견해는 사실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금융사, 특히 2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부실화가 된다, 부도가 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한 중소형 금융사들이 부실 또는 부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곤란한 국면으로, 그 효과가 시장 전체, 시스템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 위험성을 충분히 가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곽준희 박사님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중소형, 특히 2금융권에 있는 중소형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금융연구원의 곽준희 박사입니다. 네. 황세훈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이제 기업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권도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기관 중에서도 비은행권 중심으로 위험이 증가를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떤 부도가 나거나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 위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요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 답변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높지 않다입니다. 그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권이 지금 과거 규제 2008년 이후에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되어서 어떤 손실 흡수 능력을 많이 확충한 상태이고 또 비은행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사실 이제 자본을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양호하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비은행권이 좀 부실이 많이 생기더라도 어떤 은행권에서 또 손실을 또 흡수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아울러서 또 이제 정부에서도 저번에 이제 레고레드 사태에서 보셨듯이 어떤 유동성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이제 위험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비은행권 내에서도 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가 규모도 상당한데 또 그 질도 보면은 이제 어떤 후순위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브릿지론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투자자 심리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어서 어떤 단기 자금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요게 이제 다른 건전한 어떤 금융기관들도 차원이 어렵게 만들게 되면은 좀 이제 일시적인 어떤 신용 경색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정부에서도 유동성 지원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위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곽부준희 박사님께서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가 실제로 부도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책적 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준비 상황, 각종 금융기관들의 준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지적 내지는 판단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최주욱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크레딧 아웃룩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사이클이 좋아지고 내지는 사이클이 나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들으면서 들었던 조금 궁금증이라고 하면 물론 이건 조금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비중상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산업이 어떠한 사이클 주기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신용 등급 전망이 어떠한지는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또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함의는 금융시장,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게 될 거냐, 시사점을 가지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업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협평가 최주욱입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희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저하고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산자, 공급업체들이 결국에는 물량 조절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수급 사이클이 맞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 4분기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상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글로벌 레이팅 에이전시들, 국제 신평사들 쪽에서 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바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등급 전망을 변경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은 좀 나쁘겠지만 하반기 이후로의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업종 관련돼서는 뭐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래도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손실 흡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그런 부동산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파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등급상의 그런 원인은 없다라고 저희는 등급 안정성은 여전히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캐피탈사라든지 결국은 뭐 지금 노출도가 좀 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용도장의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는 게 또 이제 챗 GPT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투자들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업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해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크게 이제 완전히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션 한광열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발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4분기 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물론 이제 한 부장님 이외에도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다수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4분기 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견해,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은행이 이제 보는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사실은 물가이죠, 물가. 근데 물가가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경기입니다, 경기. 경기 둔화세가 올해 전반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4분기에 이렇게 내년 경기를 봤을 때 4분기 정도 되면은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어떤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미국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빨라도 이제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인하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전례를 통해서도, 연준보다도 먼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 적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먼저 인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미국 연준보다도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금리를 충분히 많이 인상시켜 놓았다. 그래서 인상이 빨랐던 것처럼 인하도 좀 더 빠르실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정책과는 별개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가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죠. 물론 그때는 연준은 전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가 뭐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은 이제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우리 한은은 지금 3월달, 저는 개인적으로 3월달에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상당히 오히려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최소 2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제 둔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시장에서 그리고 이 이제 포럼을 같이 참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지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기준금리 연준의 통화 긴축, 그리고 한은의 통화 긴축, 그리고 ECB도 사실 기존은 현재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 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동산 경기 하락,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 사태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던 또 한 번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의 붕괴라는 그런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로 연결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라는 그런 대규모 부도 사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의 끝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부도 상황이라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던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그럼 이제 조짐들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 정도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의 강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계속해서 누적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험성이 발생한다면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만약에 기업 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진원지는 어디 정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세 분의 발제자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제하셨던 순서대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위기 사례들을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의 1990년대 장기 불황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항상 선행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이게 항상 저희가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한 선례를 반복을 할 가능성이 저희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정책 당국이 과거의 그 사례들을 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는 같다. 요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하는 한국은행이랑 뭐 연준이나 ECB랑 이 정책 대응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강도에 있어서 좀 차별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뒤를 돌아봐서 나중에
나중에 평가를 해야 이제 알게 될 일일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논의가 실제로 있는 게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통화 정책에는 이제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만큼 올렸으면 요게 이제 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필요도 있는 건데 너무 연준이 이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업 이제 대규모 부도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어디가 진원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박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중소형사가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어떤 현금 여력이라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낮고 또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사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 중소형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사실 저희 경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요. 혹 이제 저희가 그냥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대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저는 요거를 항상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채 이런 상황도 봐도 대기업 쪽은 좀 괜찮다, 양호하다, 우량물로 지금 쏠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축은행 보시면은 이제 저축은행 평가를 한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좀 큰 규모의 저축은행이 좀 부동산 PF를 뜯어봤을 때 좀 더 부실을 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도 약간 상식과 다른 면이 있어서 어떤 대형 금융기관도 계속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저희 이제 98년 외환 위기 때 사실 부도가 났던 게 저희가 대우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도 대우가 부도 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써 저희가 또 위기를 더 심화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대기업도 자금 상황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결국엔 3Q나 4Q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이제 온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보는 비유 중에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한 하반기 정도에는 수요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수요 회복이 다시 재현되는 시기 겹쳐 있는데 사실은 요쯤이 한 3Q 정도가 어쩌면 기업들한테 좀 제일 어려울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상승이 나타나면서 그런 리스크는 좀 경감될 거라고는 보지만 여튼 가장 위험한 시기가 2Q 말에서 3Q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산업을 좀 꼽자면 저희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그다음에 의류, 하나 더 꼽자면 자동차 부품 정도를 제가 꼽을 것 같고요. 이 업종들 중에서도 대형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업체들의 아무래도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워낙에 덩치들이 큰 업체들이라서 사실 신용위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건설업체들 중에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프 다른 연사분들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전기차로의 전환 리스크가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실적은 좋아요. 근데 여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들이 그닥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믹스가 좋아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판매량이 아무래도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 말고 중소형 패션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에 의해서 좀 연명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올해는 결국엔 이런 정책 금융이 줄어들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뷰를 가지고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기업 계열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대기업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계열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꼽자면 SK, 그 다음에 롯데, 한화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그룹 모두 나타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대조양 인수 그리고 최근에 HSD 엔진 인수까지 지금 벌여놨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핑 쪽이 실적이 약간 아무래도 좀 꺾여지는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빠지고 투자가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SK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워낙에 지금 실적이 탄탄하고요. 그래서 SK 온의 투자 그런 소요를 받아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반등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지금 K방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선수금이라든지 들어온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탈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완충력을 상당히 보유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가 지금 롯데케미칼의 등급이 약간 저희가 지금 N자를 붙여놓은 상태라서 좀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신용위험까지 갈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신용도 상에서의 하방 리스크 정도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거나 뭔가 발생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계속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들 괜찮거든요. 충분히 금융기관들 동원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에서 터지면 이거는 못 막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가 GFC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금리 부담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높지만은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하이드 기업들 자금 조달 금리 8%, 9%예요. 8, 9%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잠깐 이렇게 있다가 좀 빠지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올해 내내 8, 9% 이러면은 특히나 이 미국 하이드 기업들 문제 생깁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몇 개 나왔었고, 지금도 최근에 보면 리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한두 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부도 사례가 더 많아지고, 하이드 기업들 부도 사례 많으면 또 하이드 기업들 스프레드 더 올라가거든요. 금리 더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미국 하이드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미국 하이드 기업들은 과거에도 보면은 계속 부도 나오고, 다시 또 벌스 펀드들 동원해서 또 이제 이렇게 매수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미국 하이드 기업들의 문제가 이제 신흥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면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특히나 달러채 같은 경우 발행 많이 했었던 이런 기업들이 달러 자금이 조달이 안 되면은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신흥국 중에서 가장 위험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죠. 중국 중에서도 부동산 기업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작년, 재작년에도 좀 이슈가 나왔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금융기관들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았어요. 근데, 요번 다음에 이제 올해라든가 내년에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더 터진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작년에도 코코펀드 발행했었던 보험사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채 많이 발행했었던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과 또 미국 이렇게 정치적인 관계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자금 조달 환경은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보다도 약간 글로벌 쪽이 좀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앞에서도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기업들, 뭐 가게도 마찬가지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빠르게 또 통화 정책이 좀 바뀌면서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이제 문제가 크지는 않겠지만은 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된다, 높아진 금리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은 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쉽게도 이제 주어진 이제 시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Q&A 세션은 이제 이상에서 더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Q&A 세션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가 경제에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올해 직면하게 될 그런 이제 고금리, 고물가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전망들까지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들, 위험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시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시경제 전반, 그리고 산업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굉장히 유익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 세 분의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경제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변의 자본시장, 산업별 명암과 크레딧 시장 향방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토론들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셨던 곽준희 박사님, 그리고 최주욱 실장님, 황광열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과 기자분들, 그리고 여러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2023년 더벨 크레딧 포럼은 이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